회장님, 이 넥타이 안감에 독이 묻어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면접장에서 갑자기 일어나 한 면접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면접관들과 경호원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청년은 면접관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겼죠. 이 면접관은 바로 성진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청년은 침착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죠. 청년은 대체 어떻게 이 면접관이 회장이란 사실을 알아챈 걸까요? 그리고 회장의 넥타이에는 정말 독이 묻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시는 그곳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빛 사연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마철 공기가 복도 전체를 눅눅하게 짓눌렀습니다. 성진그룹 별관 3층, 수행기사 최종 면접을 앞둔 복도는 후텁지근한 습기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한희주는 복도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낡은 정장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밝은빛 요양병원이었어요. 그는 한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한희준입니다. 보호자님, 오늘까지 이번 달 간병비 230만 원 입금 안 되시면 할머니 퇴원 조치 들어갑니다. 이미 2달 밀리신 거 아시죠?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이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통장 잔고는 17만 원, 오늘 면접에서 떨어지면 할머니는 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그가 낮게 대답하자 상대는 짧은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죠. 이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던 손이 서서히 멈추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집중해.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 어젯밤 할머니는 이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 큰 회사 면접 본다며? 떨어지면 어쩌노?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꼭 붙을게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서울대 나왔는데 뭐가 안 되겠노. 할미만 없었으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이준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이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반드시 붙어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복도 맞은편 면접 대기실에서는 지원자 6명이 각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기사들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이준만이 유일하게 이력서에 대리운전 경력 5년이라고 적힌 신출내기였습니다. 한 지원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30년 모셨던 김 기사님이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알지? 다른 지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레이크 고장이라던데. 소문으론 내부 소행이라고들 하더라고. 쉬, 조용히 해. 여기 보안 삼엄한 거 못 봤어? 50대로 보이는 선임 지원자가 이준을 힐끗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휴, 요즘은 대리기사도 면접 보러 오나 보네. 옆 사람이 킥킥거렸어요. 경력도 없는 애송이가 감히 성진그룹 회장님 모시겠다고? 이준은 대꾸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대기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이준은 턱을 괜 채 생각했죠. 30년 된 기사가 죽었다. 그것도 의문사로. 그렇다면 회장은 지금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일 거야. 시간이 흘러 한 명씩 면접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면접은 한 사람당 10분 남짓 진행됐어요. 먼저 들어갔던 지원자들이 나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질문이 장난 아니더라. 회장 경호 매뉴얼부터 비상상황 대처까지 거의 시험 수준이야. 한 지원자가 중얼거리며 대기실을 나갔죠. 얼마 후 면접실 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성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희준 씨, 들어오세요.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깃을 매만졌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서자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 2명이 그를 가로막았죠. 금속 탐지기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준은 팔을 벌려 검사를 받았어요. 경호원이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그의 몸을 훑쳤고 다른 한 명은 가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줬죠.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회의실 안쪽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5명의 면접관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성, 양옆으로 경호실장과 비서실 관계자들이 자리했죠. 그런데 이준의 시선은 테이블 끝, 가장 구석에 앉아 낡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가벼운 기침을 하는 노신사에게 꽂혔습니다. 회색 수염을 기른 그 남성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헐렁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그 남성의 손목에 찬 시계를 놓치지 않았죠. 은색 케이스에 복잡한 문자판이 새겨진 시계, 그것은 파텍 필립 그랜드마스터 차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단 7개만 존재하는 한정판이었어요. 시가 5억 원대. 이준은 대학 시절 시계 동호회 선배가 보여줬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년에 한 대씩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명품 중의 명품이었죠. 저 사람이 강태성 회장이다. 변장까지 하고 직접 나왔군. 이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동시에 그의 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변장을 했을까? 지원자들의 진짜 반응을 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극도로 예민한 상태야. 인사팀장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준은 테이블 앞 의자에 앉으며 면접관들을 차례로 훑어봤죠. 그중 구석의 노신사만이 여전히 서류에 시선을 박은 채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한희준 씨, 대리운전 경력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행기사 경험은 전무하시네요. 이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팀장이 다시 물었죠.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수석 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전공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호실장이 팔짱을 낀 채 날카롭게 물었어요. 근무 경력도 짧고 특별한 자격증도 없는데 왜 성진그룹 회장님 수행기사에 지원하셨습니까? 이준이 짧게 답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호실장이 코웃음을 쳤죠. 솔직하긴 하네요. 하지만 이 자리는 단순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준이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제가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호실장이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경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작게 기침을 하며 서류를 넘겼어요.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면접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이준은 그의 목에 메인 넥타이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진한 남색 넥타이였죠. 고급 실크 재질로 보였어요. 그런데 넥타이 매듭 아래쪽 셔츠 칼라에 가려진 부분에서 미세한 광택이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을 만진 것처럼 섬유결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이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저건 최근에 누군가 만진 흔적이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면접실에 울렸어요. 인사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지만 이주는 대답 대신 구석의 노신사에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죠. 비서실 직원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호실장이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이미 노신사 앞 1m 거리까지 다가가 있었죠.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이준을 관통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이준은 그 눈빛에서 깊은 경계와 피로,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외로움을 읽었어요. 이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노신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죠. 이준이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넥타이가 삐뚤어지셨습니다. 경호실장이 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준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가 손을 들어 그를 멈췄죠. 노신사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괜찮네. 이준의 손이 넥타이에 닿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넥타이 매듭을 바로잡는 척하며 손끝으로 안감을 살짝 쓸었어요. 그 순간 미세한 유분기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일반적인 섬유 촉감과는 달리 끈적이는 점성이 있었죠. 동시에 코끝을 스치는 냄새 하나, 쓴 아몬드 향. 희미하지만 분명했어요. 이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그의 뇌리에 대학 시절 화학 실험실에서 다뤘던 수많은 독성 물질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산 계열 화합물이다. 그런데 점성이 있어. 피부 흡수형으로 개량한 거야. 이준의 손끝이 넥타이 안감을 더 세밀하게 더듬었어요. 도포된 지 얼마 안 된 듯 했습니다. 유분기가 아직 섬유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지 않았죠. 최소 1시간 이내다. 아직 피부로 흡수되기 전이야. 경호실장이 다가오려는 찰나, 이준은 노신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낮고 강렬하게 속삭였죠. 회장님, 이 넥타이 안감에 치명적인 지우성 독극물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벗으셔야 합니다. 노신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면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실장이 무전기를 들어 외부 경호팀을 호출했고 비서실 직원이 급히 문을 잠갔어요. 인사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노신사를 바라봤죠. 테이블 너머로 면접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저 지원자가 회장님한테 뭐라고 한 거지? 긴장감이 면접실 구석구석을 짓눌렀어요. 그 순간 면접실 안쪽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양복 주머니에 꽂힌 실크 손수건이 고급스러움을 더했죠. 품격 있는 외모와 함께 오랜 세월 쌓아온 듯한 위엄이 풍겼습니다.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성진그룹 고문 변호사 윤재혁이었습니다. 그는 노신사 옆으로 다가가며 이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정장에 헤어진 구두를 신은 이준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윤 변호사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근본 없는 대리기사 놈이 사기를 치는 거야? 이준은 윤 변호사를 잠깐 보더니 다시 노신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경호실장에게 손짓했어요. 당장 저자를 끌어내. 경호실장이 이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는 노신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제 말을 믿으시려면 증명이 필요하실 겁니다. 노신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이준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찻잔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가 담겨 있었어요. 은은한 녹차 향이 퍼졌죠. 이준은 찻잔을 천천히 기울여 손가락 끝에 찬물 한 방울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신사의 넥타이 안감 한쪽 끝, 목에 닿는 부분에 살짝 떨어뜨렸어요. 투명한 찬물이 진한 남색 안감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 1초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면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넥타이를 바라봤죠. 2초가 지나자 찬물이 닿은 부분의 색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남색이었던 안감, 가장자리가 점점 검붉은 색으로 변해갔어요. 3초쯤 지나자 그 부분이 완전히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가 산성 용액을 만난 것처럼 선명한 변화였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코를 찌르는 비릿한 금속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쇠가 녹슬 때 나는 냄새와 비슷하지만 더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경호실장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비서실 직원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작했죠. 면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청산 계열 화합물입니다. 정확히는 시아나 유도체를 피부 흡수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물질이죠.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청산가리는 경구 섭취를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지용성 용매와 결합되어 피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는 넥타이 안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넥타이가 목 피부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치사량이 체내로 흡수됩니다. 흡수된 시아나물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세포 호흡을 방해하죠. 인사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이 대답했습니다. 세포들이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장 근육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심장마비로 이어지죠. 노신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준이 덧붙였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일 겁니다. 부검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독극물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물질이고요. 특수 분석 장비가 필요합니다. 노신사의 손이 넥타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급히 넥타이를 풀어 테이블 위에 내던졌죠.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온 비서실 직원이 장갑을 끼고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노신사가 이준을 바라봤어요. 자네는 어떻게 이걸 알았나? 이준이 대답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유분기와 냄새로 알았습니다. 저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 실험실에서 다양한 독성 물질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가발 끝을 잡았어요. 한 번에 잡아당기자 회색 가발이 벗겨지며 그 아래 짧게 깎인 흰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턱에 붙어있던 수염도 떼어냈죠. 특수 접착제로 붙여진 인조 수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뿔테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변장 도구들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죠. 그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날카로운 눈매와 깊이 팬 주름, 그리고 오랜 세월의 무게가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관자놀이 양쪽에는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고 이마의 깊은 주름은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입가의 단단한 선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드러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깊은 충격과 배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창업주 강태성 회장이었죠. 면접실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인사팀장과 비서실 직원들이 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경호실장도 차렷 자세로 섰죠. 강 회장은 이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잔이가 내 목숨을 구했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윤 변호사를 응시했습니다. 두 노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죠. 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혁이 자네, 오늘 아침 내 넥타이를 골라줬지? 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그건.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말했죠. 30년 전이었네. 내가 작은 물류 사업을 시작할 때 잔이가 법률 자문을 해준다며 찾아왔지. 윤 변호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했어요. 그때 우린 허름한 사무실 한 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을 새웠어. 자네는 내게 형님이라 불렀고 난 자네를 동생처럼 여겼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 때 자니가 주례를 섰고 자네 딸 대학 입학식엔 내가 같이 갔었어. 우린 그저 동업자가 아니었네. 가족이었어. 윤 변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니가 날 죽이려 했나? 윤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강 회장이 경호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를 별도 공간으로 안내하게.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경호실장이 윤 변호사의 팔을 잡았어요. 윤 변호사가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왜? 하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호원 2명에게 이끌려 면접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고 나자 강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배신감이 어려 있었어요. 강 회장이 이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자네 이름이 한이준이라고 했나? 이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나를 살렸나?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준이 짧게 대답했죠. 그냥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면접은 이걸로 끝이네. 합격일세. 이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죠. 하지만 수행기사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내 사무실로 가세. 얘기할 게 많아.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30년 친구의 배신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이었죠. 이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났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모습, 아침마다 약을 챙겨 드시던 모습, 밤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불안해하시던 모습.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따라 면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경호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 회장을 보자 일제히 허리를 숙였죠. 강 회장은 그들을 힐끗 보더니 이준에게만 손짓했어요. 자네만 따라오게.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별관 밖으로는 빗줄기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주는 밝은빛 요양병원 1층 수납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창구 너머로 중년의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희준 보호자님, 총 미납액이 460만 원입니다. 오늘까지 최소 200만 원은 입금하셔야 할머니 요양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주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내밀었죠. 여기 있는 걸로 일단. 여직원이 통장을 받아 잔고를 확인했어요. 17만 원이요? 이걸로는 어렵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님,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이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창구 옆으로 비켰어요. 그리고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귓가를 스쳤죠. 면접에서 회장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합격했다는 말은 있었지만 정식 통보도 계약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희준 씨?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서 있었어요. 강태성 회장의 비서실장 김진수였습니다. 이준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떻게? 김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한씨의 신원을 조회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수석 졸업, 전국화학경시대회 금상 2차례 수상, 대학원 전액 장학생 합격. 김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런데 5년 전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 한순덕 씨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모든 걸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하셨더군요.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실장이 봉투를 이준의 손에 쥐어줬어요. 회장님께서 한 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3시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 실장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준은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봉투 안에는 명함 한 장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함께 있었죠. 할머니 병원비 먼저 해결하고 오게. 마이너스 강태성.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는 급히 수납 창구로 달려가 돈을 내밀었죠. 여기요. 지금 입금할게요. 1시간 후 이준은 할머니가 계신 3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짧게 자른 흰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였죠. 이준이 다가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네. 밥은 먹었어? 이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죠. 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큰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가 이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똑똑한데 당연하지. 할미만 없었으면 벌써. 이준이 할머니의 말을 막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잖아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이준은 한참을 할머니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45분, 이준은 성진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로비 안쪽으로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죠.
이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용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카드키를 받았어요. 40층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이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올라갔어요. 10층, 20층, 30층. 마침내 40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어요. 흰색 대리석 바닥에 현대식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이준을 맞았죠.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실장이 이준을 안쪽 문으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이 다가가자 양쪽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회장실이 펼쳐졌죠. 50평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한쪽에는 책장이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응접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거대한 책상이 있었고 그 뒤로 강태성 회장이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사흘 전 면접장에서 봤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이준을 관통했죠. 왔군. 강 회장이 응접 세트 쪽으로 손짓했어요. 앉게. 이준이 소파에 앉자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차를 내온 뒤 조용히 물러났죠. 강 회장이 이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자네 뒷조사를 했네.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내 목숨을 맡길 사람이니 어쩔 수 없었어.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죠. 서울대 수석 졸업, 화학 분야 천재, MIT 박사 과정 전액 장학생 합격. 그런 자니가 왜 5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나? 이준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때문입니다. 부모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 자네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간병을 선택했군. 이준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제게 전부입니다. 그분이 저를 키워주셨고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할머니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은 마음이네. 효자로군. 그리고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죠. 한이준,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네. 이준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회장이 낮고 강렬하게 말했어요. 내 목숨을 노리는 뱀들을 잡을 사냥개가 되어주게. 윤재혁은 시작일 뿐이야. 내 주변에는 아직도 날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 이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강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자네는 수행기사가 아니라 내 그림자가 되는 거야. 겉으로는 개인 비서지만 실제로는 내 생명을 지키는 경호원이자 조사관이 되는 거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준이 물었어요. 강 회장이 답했습니다. 월급 1,000만 원. 숙소 제공. 그리고 자네 할머니의 평생 의료비와 간병비를 내가 책임지겠네. 이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강 회장이 덧붙였죠. 할머니를 우리 그룹 산하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최고의 의료진이 돌볼 거야. 치매 전문의도 붙일 테고. 이준의 손이 떨렸어요. 강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가? 받아들이겠나? 이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자리였죠.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준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가 굳게 이어졌죠.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자네는 내 그림자일세.
회장이 김 실장을 불렀어요. 이준 씨를 저택으로 안내하게. 오늘부터 별채에서 거주하도록.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이준은 성진그룹 전용 차량을 타고 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 한남동 언덕을 올라갔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나타났죠. 정문에서 경비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차가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분수대,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본체는 3층짜리 양옥이었고 옆쪽에 2층짜리 별채가 따로 있었죠. 김 실장이 이준을 별채로 안내했어요. 이곳에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채 1층은 거실과 주방이었고 2층에는 침실과 서재가 있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죠.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본체로 오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의 아침 일정을 함께 하실 겁니다. 김 실장이 떠난 후 이준은 별채 창문으로 본체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저택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는 별채를 나와 저택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분수대 주변의 돌배치, 연못 가장자리의 화초들, 본체로 이어지는 돌길. 모든 것을 사진 찍듯 머릿속에 기록했죠. 본체 1층 창문을 통해 거실의 샹들리에와 식당의 긴 테이블이 보였어요. 이준은 물건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본체 뒤쪽에는 작은 채소밭과 창고가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정원 도구들과 비료 자루들이 보였죠. 이준은 비료 자루의 성분표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들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 별채로 돌아온 이준은 서재 책상에 앉아 노트를 폈어요. 오늘 본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죠. 저택의 구조, 정원의 배치, 본체 내부, 창고의 비료 성분. 이준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력이 서려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본체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준이 그림자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그는 본체로 가서 강 회장의 하루를 함께 했어요. 회장이 기상하는 순간부터 취침하는 순간까지 이준은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죠.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회장이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복용하는 약,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이날도 이준은 아침 일찍 본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는 회장의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현미밥, 된장국, 나물 반찬 4가지, 그리고 구운 생선 1토막. 테이블 모서리에는 작은 약 케이스가 놓여 있었죠. 이준이 약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회장이 복용하는 영양제와 혈압약이 담긴 케이스였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준은 오늘 복용할 목요일 칸을 열었어요. 흰색 캡슐 2개와 분홍색 알약 1개가 들어 있었죠. 그는 캡슐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어요. 미세한 차이였지만 캡슐의 무게감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이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는 약 케이스 전체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 한쪽에는 주방장 박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주방장님. 이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박 주방장이 고개를 들었죠. 네, 이준 씨. 무슨 일이세요? 이 약들 누가 준비하시나요? 아, 그건 관리실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채워줘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가져다 주죠.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실은 누가 담당하나요?
김 비서실장님이 총괄하시고 실무는 최 과장님이 하세요. 이주는 약 케이스를 들고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서재 책상에는 소형 전자저울이 놓여 있었어요. 이준이 목요일 칸에 캡슐 2개를 저울 위에 올렸죠. 디지털 숫자가 떴습니다. 0.52g. 이주는 노트를 펼쳐 지난 일주일간 기록한 무게를 확인했어요. 월요일 0.48g, 화요일 0.49g, 수요일 0.50g, 목요일 0.52g.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일 캡슐의 무게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영양제 캡슐은 무게가 일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캡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고 있었죠. 누군가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 이주는 캡슐 하나를 조심스럽게 분해했습니다. 캡슐 안에는 흰색 분말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분말 일부를 유리 접시에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간이 화학 테스트 키트를 꺼냈죠. 대학 시절 사용하던 휴대용 키트였어요. 이주는 분말에 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분말이 서서히 푸른빛으로 변했어요. 중금속 반응이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죠. 납화합물이다. 소량씩 축적되면 만성 중독을 일으켜. 그는 급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준이 문을 두드리자 회장이 고개를 들었죠. 들어오게. 이준이 약 케이스를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영양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준이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캡슐 무게의 변화, 중금속 반응, 만성 중독의 위험성. 회장이 캡슐을 들여다보며 물었죠. 그렇다면 누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관리실에서 일주일마다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이 팔짱을 꼈어요. 관리실. 최 과장이 담당하지. 네, 하지만 최 과장이 직접 조작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바뀐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준이 대답했죠. 일단 회장님께서 이 약을 계속 드시는 척 하셔야 합니다. 범인을 안심시켜야 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자니가 알아서 하게. 이준은 약 케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채로 돌아가 똑같은 캡슐을 준비했어요. 일반 영양제 분말로 채운 가짜 캡슐이었죠. 진짜 캡슐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준은 회장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누워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이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힘없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말이야. 잠도 제대로 못 잤네. 이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이준이 말했죠. 1시간 후 주치의가 도착했습니다. 진찰 후 주치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혈압이 조금 높긴 한데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나간 후 이준은 본체 곳곳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침실, 서재, 거실. 모든 공간을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침실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꽃이 핀 난초였죠. 이준이 코를 가까이 대자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 냄새. 그는 화분 옆 테이블에 놓인 방향제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벤더 향 방향제였어요. 이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난초의 특정 성분과 라벤더 향료가 결합하면 그는 급히 서재로 돌아가 화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30분 후 그의 예상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두 물질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결합하면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휘발성 화합물이 생성되었죠. 단독으로는 무해하지만 함께 있으면 독이 되는 조합이었어요. 이주는 즉시 화분과 방향제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죠. 저녁 무렵 이주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 주방장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장님, 제가 오늘 회장님 저녁을 준비해도 될까요? 박 주방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준 씨가요? 요리할 줄 아세요? 이준이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간병하면서 배웠습니다. 박 주방장이 옆으로 비켜섰죠. 그럼 부탁드립니다. 이준은 냉장고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꺼냈어요. 애호박, 두부, 버섯, 계란. 그는 정성스럽게 호박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퍼졌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호박전을 접시에 담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방식 그대로였죠. 저녁 시간, 이주는 쟁반에 음식을 담아 회장 침실로 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녁 드시겠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니가 직접 준비했나? 네,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준이 침대 옆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회장이 호박전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죠. 이 맛, 오래전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군.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준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식사를 하는 동안 이준은 말없이 곁을 지켰죠. 식사를 마친 회장이 이준을 바라봤어요. 자네,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겠군.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을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회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 아들이 10살 때였네. 내가 사업 때문에 집을 비운 날이 많았어. 아이 생일도 몇 번 놓쳤지.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25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제대로 밥 한 끼 같이 먹어본 적도 없이 말이야. 이주는 조용히 회장의 말을 들었어요. 회장이 빈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오늘 자니가 차려준 이 밥상이 참 따뜻하더군.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야. 이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회장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회장이 빙그레 웃었어요. 고맙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옆에 있으니 든든하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죠. 내 주변엔 돈과 권력을 노리는 자들 뿐이었어. 진심으로 날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이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준은 별채 서재에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차례로 적었어요. 첫째, 영양제 캡슐의 납 화합물. 둘째, 난초와 방향제의 조합. 셋째,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 이준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죠. 윤 변호사는 지금 구속되어 있어. 그렇다면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뜻이야.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본체 2층 회장 침실에 불빛이 보였어요. 이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내겠어. 반드시. 이준이 저택에서 일한 지 3주째 되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이준은 별채로 돌아와 하루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트에는 오늘 발견한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회장의 서재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미세한 금속가루,
침실 가습기 물통에 섞인 알 수 없는 액체. 모두 윤 변호사와 연결된 흔적들이었습니다. 이주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본체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별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재로 들이닥쳤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이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죠. 이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팀장이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영양제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어. 그리고 캡슐에서 내 지문이 나왔지. 이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건 제가 매일 회장님께 드리는 약이니 당연히 제 지문이. 보안팀장이 이준의 말을 끊었죠. 변명은 나중에 해. 일단 따라와. 3명의 남자가 이준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준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윤 변호사가 움직였구나. 이제 직접 나를 제거하려는 거야. 그들은 이준을 본체 지하로 끌고 갔습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복도 끝에는 낡은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열쇠 뭉치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어요. 끽! 문이 열리며 안쪽에서 더 짙은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은 작은 창고였어요. 가로 세로 3m 정도의 콘크리트 벽, 천장에 희미한 전구 하나, 구석에 놓인 낡은 금속 의자. 그들은 이준을 의자에 앉히고 손목을 뒤로 묶었습니다. 플라스틱 결속 밴드가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이준이 움직일 때마다 밴드가 피부를 긁었죠. 보안팀장이 이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담배 냄새가 이준의 코를 자극했어요. 한이준, 솔직히 말해. 누가 시켰어? 얼마 받았어? 이준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명입니다. 보안팀장이 비웃었어요. 회장님을 지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한 달 전까지 대리기사였잖아. 그가 손짓하자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이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죠. 입안에 새맛이 퍼졌습니다. 다시 묻는다. 누가 시켰어?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응시할 뿐이었죠.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옆구리였습니다. 쿡! 이준의 몸이 의자와 함께 옆으로 기울었어요. 하지만 그는 신음도 내지 않았죠. 말 안 하면 계속 맞을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주먹이 이어졌어요. 턱, 명치, 다시 얼굴. 이준의 입에서 피가 뚝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작은 핏방울들이 모여 웅덩이를 만들었죠. 5분, 1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준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왼쪽 눈두덩이가 부어올라 거의 감겼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계속 흘렀죠. 그때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끽! 윤재혁 변호사가 걸어 들어왔어요. 여전히 고급스러운 회색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금태 안경이 희미한 전구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윤 변호사가 손을 흔들어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잠깐 나가 있게. 보안팀원들이 철문 밖으로 나가자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쾅! 밀실에는 윤 변호사와 이준만 남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이준 앞에 천천히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죠. 딱, 딱, 딱.
그리고 이준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이준, 배운 것 없는 놈이 감히 누굴 지키려 들었어? 이준이 피 묻은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을 죽이려 했죠. 윤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죽이려 했다고? 아니, 난 그저 내 것을 되찾으려는 거야. 그가 이준 옆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죠. 30년 전 강태성과 나는 동업자였어. 아니, 형제나 다름없었지.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자는 나를 점점 멀리했어. 윤 변호사의 목소리에 오랜 원한이 묻어났습니다. 주식 배분, 의사결정, 모든 것에서 나를 배제했지. 나는 단지 고용된 변호사가 되어버렸어. 그가 이준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리고 넌 뭐야? 한 달 만에 그자의 신임을 얻었지. 대리기사 출신 주제에. 이준이 윤 변호사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손목이 묶여 있었죠. 윤 변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짝. 그가 이준의 뺨을 힘껏 후려쳤어요. 이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침과 피가 튀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넌 착각하고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넌 그저 대리기사 출신 벌레일 뿐이야.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봉지를 꺼냈어요. 안에는 하얀 캡슐 몇 개가 들어있었죠. 내일 아침 강태성은 이 영양제를 먹고 쓰러질 거야. 독극물에 중독되어서 말이지. 윤 변호사가 비닐 봉지를 이준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당연히 너겠지. 내 지문이 묻은 독극물이 증거니까. 이준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당신, 이계 자식. 윤 변호사가 비웃으며 철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 휴대폰이 아까부터 울리더라. 이준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 변호사가 휴대폰 화면을 이준에게 보여줬어요.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밝은빛 요양병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던데. 이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라고요? 윤 변호사가 즐거운 듯 웃었어요. 안타깝네. 네가 여기 갇혀 있으니 가볼 수도 없잖아. 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마지막도 못 보겠네. 효자가 뭐 이 모양이야? 이준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을 묶은 결속밴드와 의자 다리에 묶인 발목밴드가 그를 붙잡았죠. 이계 자식아. 이준이 소리치며 몸부림쳤어요.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윤 변호사가 철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배운 것 없는 놈이 감히 누굴 지키려 들어. 내 할머니도 너도 여기서 끝이다.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밀실에 쩡쩡 울렸어요. 이준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천장의 전구가 희미하게 깜빡거렸죠. 지지직. 이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피가 계속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밀실은 고요했습니다. 이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돌아왔죠. 할머니. 그의 뇌리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강아지 힘내라. 할미가 있잖아. 할머니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모습.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대학 합격증을 보며 눈물 흘리시던 모습. 할미는 우리 강아지만 있으면 돼. 병실에서 이준의 손을 꼭 잡으시던 모습.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피와 섞여 턱을 타고 흘렀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핏물이 되었죠. 할머니를 지킬 수 없어.
회장님도 지킬 수 없어. 이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이 밀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무겁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준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전구가 깜빡이며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피 묻은 얼굴, 부어오른 눈, 터진 입술.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강렬하게. 이준의 손이 결속 밴드를 잡아당겼죠. 플라스틱이 손목을 파고들며 피부가 벗겨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끝낼 수 없어. 그의 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밀실의 구조, 철문의 잠금 장치, 보안팀의 순찰 패턴. 모든 것을 분석했죠. 이준은 결속 밴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플라스틱 재질, 일회용 체결 방식. 하지만 그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플라스틱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열을 가하면 약해진다. 하지만 여기엔 열원이 없어. 이준의 시선이 천장의 전구로 향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열을 내는 백열 전구였어요. 이준은 천천히 의자를 뒤로 기울였습니다. 등받이를 바닥에 대고 누웠죠. 그리고 묶인 손목을 천장 쪽으로 최대한 올렸습니다. 전구까지는 약 2m. 닿을 수 없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목의 밴드를 풀기 위해 다리를 움직였어요. 의자 다리와 발목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었죠. 이준은 발을 비틀며 조금씩 밴드를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10분, 20분. 땀과 피가 온몸을 적셨어요. 마침내 한쪽 발이 빠져나왔습니다. 이준은 다시 일어나 앉았죠. 그리고 의자를 들고 전구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손목이 묶인 채로 의자를 끌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전구 바로 아래에 섰죠. 이준은 묶인 손목을 전구 가까이 대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웠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플라스틱 밴드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죠. 5분, 10분. 마침내 밴드가 끊어졌습니다. 탁! 이준의 손목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는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죠. 이준은 철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물쇠를 살펴봤어요. 오래된 핀 텀블러 방식이었죠. 이준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펜 한 자루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펜을 분해해 금속 클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구멍에 집어넣어 조심스럽게 돌렸죠. 이준의 손끝에서 미세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이준은 천천히 철문을 열었습니다. 끽.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보안팀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준은 복도를 따라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씩 조용히 올라갔죠. 1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이준은 멈춰 섰습니다.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밤은 교대 없이 그대로 지켜.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해. 보안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준은 반대쪽 창문으로 향했어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갔죠. 찬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준은 담장을 타고 저택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할머니를 보러 가야 해. 그리고 회장님을 구해야 해. 이준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각성한 천재의 눈빛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9시 성진그룹 본사는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장님이 위독하시대. 어젯밤 갑자기 쓰러지셨다던데.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
소문이 건물 전체를 휩쓸었죠. 42층 대회의실 앞에는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5명의 이사진 모두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회의실 상석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강태성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죠. 고개가 앞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간호사 2명이 서서 회장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사들이 자리에 앉으며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저렇게 안 좋으신 줄은 정말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윤재혁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마치 장례식에 가는 듯한 차림이었죠. 윤 변호사의 입꼬리에는 억제할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슬픈 날입니다. 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님께서 어젯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주치의 소견으로는 독극물 중독 증세라고 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독극물이라고? 누가 감히? 윤 변호사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장님의 개인 비서 한희준이 영양제에 독극물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돌렸어요. 이준의 얼굴이 찍힌 사진, 그리고 독극물이 검출된 캡슐 사진. 한희준은 현재 도주 중입니다.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계속 말했죠. 이사들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 젊은이가. 겉모습은 참 착해 보이던데. 윤 변호사가 다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실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윤 변호사가 서류철에서 문서를 꺼내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회장님께서는 경영권을 저에게 위임하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휠체어의 강 회장이 미약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사들이 유언장을 확인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회장님 인감이 찍혀 있네. 날짜도 지난해 12월. 윤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회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얼굴은 피범벅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지고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는 어떻게? 그가 황급히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경비, 당장 저자를 끌어내. 2명의 경비원이 달려왔지만 이준은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어요. 경비원들이 멈춰 섰습니다. 이준이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섰어요. 그리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소리쳤죠. 저자의 말을 듣지 마시오. 저자는 회장님을 독살하려 한 범인입니다. 하지만 이준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첫 번째 영상. 어두운 실험실 같은 공간에서 윤 변호사가 흰색 분말을 캡슐에 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 스탬프 3주 전.
윤 변호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 윤 변호사가 프린터 앞에서 서류를 출력하고 있는 모습. 화면을 자세히 보니 유언장 문서였어요. 그는 출력된 유언장의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스캔한 도장 이미지를 컴퓨터로 합성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윤 변호사가 최 과장과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영양제에 이걸 넣어.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영상이라고. 이준이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저택 곳곳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유언장도 가짜입니다. 지금 당장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 병을 꺼냈습니다. 윤 변호사가 소리쳤죠. 그자를 막아. 하지만 이준은 이미 유언장의 도장 부분에 투명한 시약을 뿌리고 있었어요. 치익.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초쯤 지나자 도장 부분이 서서히 붉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10초, 20초. 도장 자국이 점점 더 진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준이 설명했어요. 이 시약은 레이저 프린터 토너와만 반응합니다. 진짜 인주는 천연 광물 성분이라 반응하지 않지만 토너는 합성 수지와 탄소 분말로 이루어져 있어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장 부분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지지직.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준이 유언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가짜 유언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윤 변호사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건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축 늘어져 있던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흔들어 그들을 물렸죠. 강 회장이 똑바로 섰습니다. 얼굴의 창백함은 사라지고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어요. 이사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회장님이 연기셨던 거야? 강 회장이 윤 변호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윤 변호사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붙였어요. 강 회장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두 노인이 마주섰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제여가. 윤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강 회장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윤 변호사의 뺨을 힘껏 후려쳤어요. 윤 변호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금태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강 회장이 외쳤습니다. 이준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30년이야, 30년. 우린 형제나 다름없었어. 내가 널 믿었어. 내 목숨을 내 손에 맡겼어. 윤 변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하지 마. 넌 내 목숨을 노렸어.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5명이 들어왔어요. 선임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윤재혁 씨 살인 미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2명의 경찰이 윤 변호사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윤 변호사가 끌려나가며 이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증오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죠. 내가 졌구나.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윤 변호사가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죠. 강 회장이 이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준의 피 묻은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생했네. 이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이 이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잔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고맙네. 이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죠. 강 회장이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은 모두 보셨습니다. 이준은 내 생명의 은인이며 이제 우리 성진그룹의 일원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준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비틀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죠. 강 회장이 급히 이준을 붙잡았습니다. 의료팀, 당장 의료팀을 불러.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이준이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가봐야 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헬기를 준비하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세.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준이 눈을 떴을 때 헬리콥터 아니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프로펠러 소음이 들렸어요. 두두두두. 온몸이 흔들리며 진동이 전해졌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눈 아래로 작게 보였어요.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죠. 이준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셔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갈비뼈 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움직이지 마.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준이 고개를 돌리자 회장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죠. 한 손으로는 이준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중이네. 곧 도착할 거야. 이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요? 강 회장이 이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회장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병원에 연락했어.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 중이야.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제발 늦지 않았으면.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참게. 헬리콥터가 병원 옥상 헬리패드 쪽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아래쪽으로 흰색 십자가 표시가 보였습니다. 헬리콥터가 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들것 2개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준 씨는 응급실로, 회장님은. 하지만 이준이 들것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한테 먼저 가야 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강 회장이 의사를 막았습니다. 이준의 뜻을 따르게. 할머니 병실로 안내해주게. 간호사가 앞장서서 병실로 향했어요. 이준은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강 회장이 이준의 팔을 붙잡아 지탱해 주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특별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는 주치의가 서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이준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보호자님, 이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주치의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삐, 삐, 삐.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병실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줄의 튜브가 몸에 연결되어 있었죠.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이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참았어요. 할머니. 이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리고 조금씩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이준을 향했죠. 할머니는 이준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시력이 흐려진 듯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강아지. 이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처럼.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이준이에요.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죠. 근육에 힘이 없었습니다. 할미가 걱정했어. 우리 강아지.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해결됐어요. 이준이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제가 이제 할머니 곁에 계속 있을게요. 어디도 안 가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많은 힘이 드는 듯 했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병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강 회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이준 옆에 섰죠. 할머니가 강 회장을 보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평온함이 번졌죠. 할머니의 손이 이준의 손에서 회장 쪽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할머니의 다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좋은 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제 좋은 분 곁에 있으니.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산소 마스크에 김이 서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할미는 걱정 없다.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눈물이 할머니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할미는 이제 가야 해.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우리 강아지, 착하게, 잘 살아라. 할미, 사랑한다. 할머니의 손이 이준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힘이 빠져갔습니다. 할머니, 이준이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져갔어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삐, 삐, 삐.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죠. 삐.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준이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만 주치의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두게. 환자분은 이미. 이준이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이준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며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회장이 이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준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의료진이 조용히 물러갔고 병실에는 이준과 강 회장만 남았어요.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네.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제 전부였습니다. 강 회장이 이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내가 책임지겠네. 성진그룹 전체의 예우를 담아서 이준이 눈물 범벅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강 회장이 이준의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준, 자네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자네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네. 이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이준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붉은 노을이 점점 어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흘 후 성진그룹 본사 장례식장.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재단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준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의 뒤로는 봄날의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는 국화꽃이 가득했어요. 하얀 국화, 노란 국화가 재단을 둘러싸고 있었죠. 장례식장에는 화환이 끝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까지 이어진 화환 행렬이었어요. 성진그룹 임직원, 협력사 대표들,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이준이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신문 기사에는 성진그룹 회장, 생명의 은인 할머니 장례 직접 주관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이준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얼굴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죠.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강 회장이 이준 옆에 앉아 함께 조문을 받았습니다. 회장도 검은 양복에 검은 완장을 차고 있었어요. 회장은 이준의 고개가 떨어질 때마다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게. 오후 3시 잠깐 조문객이 끊긴 틈이 생겼어요. 이준이 의자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회장이 물을 따라 건넸죠. 물이라도 마시게. 이준이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조문을 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어요. 할머니와 같은 요양병원에 계시던 분들이었죠. 노부인이 영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 언니, 좋은 데 가셨어. 노신사가 이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하셨네. 자랑이 대단하셨어. 이준의 눈가가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조문객이 모두 떠나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이 영정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영정 사진을 비췄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준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바라시던 대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준이 영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강 회장이 이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영정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할머니, 이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제가 이준이를 제 아들처럼 돌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안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두 사람은 영정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장례를 마친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주는 저택 별채에서 잠을 깨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붉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렸죠. 이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온몸의 상처가 아직 아팠지만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눈빛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이준 씨, 회장님께서 본체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김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어요. 이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체로 향하는 길, 정원을 걸으며 이준은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매일 밤 술 취한 손님들을 태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본체 응접실에 들어서자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게.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이준이 맞은편 소파에 앉자 회장이 차를 따라 건넸어요. 어젯밤은 잘 잤나?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죠.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준,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네. 이준이 차를 내려놓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죠. 성진그룹 물류계열사 사장직을 맡아주게. 자네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으니 물류 시스템 최적화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준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그건. 회장이 손을 들어 이준을 막았습니다. 아니면 경영기획실장도 괜찮네.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그룹 전체를 이끌 미래의 리더로 키우고 싶네. 이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왜지? 자네에겐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다른 길?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장례식 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고요. 이준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시는 분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 회장이 조용히 이준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성진복지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준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리고 공부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화학을 더 깊이 배워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자네답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의 단풍나무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준,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회장이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 회장이 이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준의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좋아. 성진복지재단을 설립하지. 그리고 자네가 이사장을 맡게. 이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물론이지.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회장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자네를 내 법적 양자로 입적하고 싶네. 이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양자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겐 자식이 없네. 아들을 일찍 잃었고, 이제 나이도 많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는 내 목숨을 구했어. 그 이상으로 자네는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지.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는 자네를 진짜 아들로 여기고 싶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께서도 원하실 거야. 자니가 좋은 사람 곁에 있기를. 이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이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양자 입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판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준의 새 이름은 강희준이었어요. 호적에 새겨진 이름을 보며 이준은 울컥했습니다. 강 회장이 이준의 등을 두드렸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 법원을 나서며 강 회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할머니 산소에 먼저 들르세.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묘비 앞에서 강 회장이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이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준도 절을 하며 말했죠. 할머니, 이제 저는 강희준이에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성진복지재단도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 재단 사무실이 되었죠. 건물 리모델링에만 석 달이 걸렸어요. 1층에는 1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무료 급식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신식 주방시설과 따뜻한 식당이 갖춰졌죠. 2층에는 요양 상담실과 법률 지원팀, 노인분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드리는 공간이었어요. 3층에는 의료 지원팀이 상주했습니다. 간호사 5명과 의사 2명이 무료 진료를 제공했죠. 4층은 교육 프로그램실이었어요. 서예, 그림,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5층은 이준의 연구실과 사무실, 화학실험 장비가 갖춰진 작은 연구실에서 이준은 틈틈이 공부를 계속했어요. 재단 개소식 날, 이준은 연단에 섰어요. 앞에는 100여 명의 노인분들과 재단 직원들, 그리고 언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십니까? 성진복지재단 이사장 강희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재단은 저의 할머니를 기리며 만들었습니다. 이준의 목소리가 재단홀에 울렸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당신의 꿈을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죠. 이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을 돕고 외로운 분들과 함께하며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강태성 회장도 박수를 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이준과 강 회장은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 언덕 위에 자리한 조용한 묘지였어요. 주변에는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둘러싸고 있었죠. 할머니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한순덕 여기 잠들다. 손자 강희준 영원히 기억하며. 두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강 회장이 국화꽃 한 다발을 놓았어요. 흰 국화가 묘비 앞을 밝게 빛냈습니다. 이준도 무릎을 꿇고 꽃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묘비의 먼지를 닦아냈어요. 할머니, 오늘 재단 개소식을 잘 마쳤어요. 이준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첫날 150명의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다들 할머니처럼 따뜻하신 분들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듣고 있는 것처럼 할머니께서 바라시던 대로 살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저 이제 아버지가 생겼어요. 강태성 회장님이 저를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 그리고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쏟아져 내려와 묘비를 비쳤어요. 마치 할머니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이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다짐이 섞인 눈물이었죠. 회장님, 아니 아버지. 강 회장이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준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아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묘비 주위를 감쌌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두 사람을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이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사랑, 회장의 신뢰, 그리고 새로운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준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심은 어떤 독보다도, 어떤 배신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석양이 점점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하늘의 색이 주황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변해갔죠. 첫 별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실루엣은 오래도록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묘비 위에 놓인 국화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한희준이 아닌 성진그룹의 후계자이자 성진복지재단 이사장 강희준.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성의 아들로서 두 사람의 앞에는 희망찬 내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 별들 아래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안녕하세요. 마음빛 사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속 흙수저 천재 청년과 외로운 회장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30년 지기 친구가 건넨 독이 묻은 넥타이보다 처음 만난 청년이 고쳐매준 그 따뜻한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가끔 눈앞의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준 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심은 그 어떤 독보다 강하고 정직함은 결국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인연은 어쩌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보듬어 줄 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준 씨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진심을 가진 사람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따뜻하고 정직한 마음 아닐까요? 오늘 또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도 응원해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빛 사연이었습니다.